그래서 총 10년을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기재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월 매출액 13%입니다. 현재는 한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월 임대료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항인데, 이 해지 사항은 그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인데 여기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한다거나, 전대차를 준다거나 동의 없이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세 번째가 본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 미이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특이사항인데, 특이사항은 이제 매출 누락이 발생할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임차인이 제공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로 월 임대료가 과소 지급이 확인을 임대인이 했을 때 그 정산 요청서를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임차인은 14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적정성은 한 개의 회계법인 혹은 자문기관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산을 한 거에 따라서 임차인의 중과실이 확인이 됐을 때는 미지급 임대료의 연 15% 이자를 가산해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두더커피에 매출 자료를 요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19년 6월부터 올해 2월분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반품 사항이 조금 비이상적으로 많더라고요. 많다고 하는 거는 729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F&B 평가표 상에 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F&B 평가표에 항목이 7가지 정도가 됩니다. 7가지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요리에 대한 고객의 반응, 두 번째 맛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영업시간 준수 여부, 매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가 좀 미흡하다고 하여 이 F&B 평가가 미달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그 반대 의견이 있으면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요리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라든가 맛에 대한 평가는 반품 사항이 좀 맞는 걸 근거로 근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 준수 여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침 10시 정도에 열어서 저녁 7시 반에 닫는 그런 이제 영업시간을 단축을 하다 보니 우리의 이제 매출도 그에 대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영업시간도 다시 이제 정상화를 시켜라 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소명을 요청했었고, 그 다음에 매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도 반품 사항이 좀 많으니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그 F&B 평가표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품 사항을 찾아본 것 중에 보니까 지속적이며 다량의 반품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품이 실제로 금액이 이제 포스기상에 잡혔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제가 다 전액이 다 취소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반품 금액이 1,000만 원이면 결제도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카드 취소분 300만 원만 잡혀 있고 현금 취소에 대한 700만 원 건은 잡혀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포스기상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매출 누락이 좀 의심이 되었고, 근데 누락이 의심이 된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내용 증명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제 시간과 반품 시간의 간격인데, 예를 들어 결제가 오후 1시, 2시, 3시에 되는 게 이 일괄적으로 이 세 건이 각 시간이 다른 세 건이 한 동일한 시간에 반품이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반품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종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들어서 반품 사안에 대해서 좀 소명 요청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인에게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 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결제 시간과 반품 시간의 간격도 정확하게 시간을 연기를 해서 보내줬고, 반품 건수 정확히 몇 건인지, 그리고 반품 금액이랑 결제 취소가 다른 것도 얼마가 정확하게 다른지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임차인은 답변이
답변이 또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은 소명사항을 부실하다고 보여줬고, 그리고 매출의 인상을 위한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것도 불분명해서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 달 4월 25일 날 통지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만약 대신에 한 번 더 저희가 조건 변경 통지를 한 거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제시를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라는 게 현재는 전용 평당만 지금 월세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인 게 전용 평당에서 18,000원에서 2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그는 주변 인근 상업시설 임대료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낮은 임대료입니다. 주변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18만 원 수준이어서 너희가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걸 통보를 했고, 그게 이제 5월 22일 날 통보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 아직 수령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출 누락을 시킨 게 저 카드하고 결제하고 취소가 빈번히 있었어요. 좀 많았습니다. 이게 많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729건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이게 종종 이게 한 시기에 몰려서 발생을 한 게 아니라 거의 5년 가까이 계속 분포를 했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네. 우리 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반영이 된 건은 한 건이었거든요. 700만 원 중에서 한 건만 포스기상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 파악을 해보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현금 부분은 누락이 되는 부분이 의심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년 전체 매출액에 누락된 부분이 어디고요? 누락된 부분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체 매출액은 네. 얼마나? 5년 전체 매출액은 누락 말고 그게 몇 3억 정도고, 사실 그 전체에서는 3%? 4% 정도였습니다. 누락도. 취소된 게. 네. 전체 매출의 한 3% 정도가 카드 취소가 일어났고, 네. 현금은 그냥 한 건 정도 네. 취소되고. 네. 큰 거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저거 카드를 가지고 깡을 하거든요. 아시나? 네, 뭐 카드 갖고 와서 깡하는데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할인. 네. 근데 이제 국산 호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택이 많아서 카드뿐만 아니라 분명히 현금으로 결제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것인데 현금 결제 비율 자체가 너무나도 적고 반품됐던 메뉴들을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반품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커피를 그렇게 많이 반품을 하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랑 형식이랑 이게 좀 다 의도적이었냐 아니었냐가 좀 분분한데요. 지금 박종희 얘기한 대로 사실상 커피를 반품한 사람은 극히 적으니 그것만 따져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또 전체 매출액에 비춰보면은 의도적이었다는 것도 사실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굉장히 소진해 있습니다. 18만 원으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할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매출이 평균적으로 달에 한 65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전용 18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 한 8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임대료 수준이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명기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 중에 포함이 돼서 송고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시장가요? 네, 18만 원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인데, 뒤에. 뒤에.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통지를 해서 만약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상 본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 미이행, 이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임차인의 의무,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매출 연동 임대료 계약이 기반인데, 그거에 대해서
매출을 뭔가 누락이 된 정황이 있으니 이게 혹시 임차인의 의무 미행이 아닌지에 대해서 변호사 검토를 받아봤긴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왔었고, 상가 임대차 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법상에는 이제 3기 이상 임대료를 미지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제 해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상가 임대차 법 자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우측에 저희가 5% 이상, 예를 들어 뭐 진짜 800만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마 거부를 해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뾰족한 방안은 없어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매출 누락을 뭐 이유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의성실 위반을 사유로 한 이제 명도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또한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5% 인상을 하는 게 가장 이제 그 법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게 이제 그 상가 임대차법 제11조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인데, 차임 또는 보증금 5% 이하 인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찾아보니까 보증금도 5%를 올리고 뭐 임대료도 5% 올리는 방안이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 5% 올리는 방안이 있고, 임대료의 증가분을 그러니까 보증금의 증가분을 임대료에 반영을 시키는 그 실무상으로 이렇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증금도 5%를 올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13%인데 13.65%입니다. 그러니까 이 5%를 이 비율대로 올리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만약 이 5%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변호사한테 정확히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정 임대료에서 5% 인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지만, 매출 연동으로 5%를 그 매출 거기 이제 연동이 된 퍼센트에다가 5%를 올렸던 사례는 제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서 만약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5% 인상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 18만 원을 못 드리는 거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임차인이 받아들여주면은 좋은 거지만, 사실 이게 매출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뭐 중간에 뭐 명도소송과 5% 인상 사이에 어떤 협의점이 한다.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뭐 200만 원 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으면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200만 원이라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만약 임차인이 나는 정말 뭐 소송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이제 이 사안을 좀 율촌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율촌이랑 진행을 하더라도 이 변호사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이 소송이 평균적으로 제가 본 바로 지금까지 진행된 민사소송을 봤을 때 한 2년에서 짧아야 2년이고 길면은 사실 뭐 이게 임대료가 적정하냐 이거에 따라 감정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경과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회비용을 비춰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어서, 네, 현실적인 거는 5% 인상이 좀. 우리가 18만 원을 요구해도 법상으로 18만 원 못 받게 돼 있는 거네. 5%밖에 못 네, 받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사안은 사실 이제 협상의 문제인 거지, 뭔가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협상하러 누구 만나러 간 적 있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금 현재 그 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로비랑 분리하는 이제 차단 문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이제 정식으로 공문 처리하고 이제 임대인 협조하라고 가서 한번 부딪혔었고요. 이 당해권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때요 성격이? A, B, C, D MBTI를 봤을 적에 MBTI 봤을 적에 의견을 좀 줘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감정에 호소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합리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먹혀들지가 않으면 다른 걸 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점 흐리기를 좀 흐리를 하고, 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피해는 있다고도 보여지는 게요. 원래 음. 저희 국산점 2층에 이제 F&B를 전체를 다 이쪽에서 이제 음식점으로 인차했었는데요. 아 여기 세트로. 드라이브에서 네, 1층은 카페하고 2층은 이제 음식점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꼬리 부분이 이제 카페만 남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바탕에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피해를 봤다는 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카페만을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그 연동 수수료가 낮고, 이제 매출 연동 수수료가 낮고, 차라리 저희가 이것만 했으면은 이제 다른 GS처럼 이제 고정임대 수수료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게 돼 있는 게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뭐 임대차법을 이기면서까지 끌고 가기가 이제 녹록치가 않습니다. 원래 그 2층의 F&B 부분에서는 임대료를 수취하고, 그리고 이제 1층 그 남는 공간에 대해서 너네가 2층 하니까 우리가 1층도 같이 이렇게 좀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이 선의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층에서 주된 수익이 나올 테니까 1층에서는 그래 선의로 이제 뭐 싸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간 건데 코로나 때문에 2층 본 메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요거만 떨렁 남아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 이번에 임대차 계약은 일찍 다 해주는 거예요? 일찍 다 해줬네요. 지금은 2층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지금 1층만 철수했습니다. 예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된 거네요. 한번. 갱신이 되시는 19년에 최초 계약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갱신이 도래하는 건데 처음으로 도래했습니다. 2층은 없고 1층만. 네, 1층만 남았습니다. 2층은 뭐 내가 듣기로는 뭐지 다른 업체가 하는데 뭐 판고당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거야 뭐 MD호텔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여자야. 날 설득해봐. 응? 이게 사실 설득이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 지금 오미선 씨가 장사를 이틀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자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자기가 아마 적용이 된다는 걸 아마 알겠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만약 뭐 자기도 전혀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강경하게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자 이제 뭐 만약 이게 5% 인상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매출 연동이 됐을 때는 최소 보장 임대료 조건이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마다 5%씩은 임대인도 인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에 명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만약 매출 연동 임대료 계약을 했을 때 이 매출 이 누락이 뭐 의심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임대인이 그 파악을 해봤을 때 매출 누락이 되면 바로 명도를 할 수 있게끔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그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명도를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그 좀 방안을 받는 게 좀 앞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방안을 꼭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소전 화해줘서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론 이제 나 같으면 안 맺을 거야 하는 그런데 근데 이제 만약 안 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트라이는 해보고, 이 계약은 아예 그런조차도 해보지를 않은 상태로 진행이 돼서 트라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황은 이런 거 아니에요? 5%밖에 못 올려. 우리는 이게 또 장사 시간도 호텔의 운영 시간하고 달라. 이럴 적에 어떻게 협상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 5% 만약 인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호텔 영업에 좀 어느 정도는, 물론 뭐 호텔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긴 하지만 아침 뭐 7시부터 최소한 열어서 뭐 아니면 밤 10시까지는 닫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명기를, 물론 그 받아들여지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그 얘기는 그 어쨌든 저희가 매출을 인상을 할 수 있는 동안은 결국은 매출을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어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넓어지면 네, 그래서 늘어나겠죠. 그 사항 꼭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할 예정이긴 한데, 물론 그것도 뭐 우리 뭐 인건비 안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회피를 할 수 있기는 해서, 근데 일단 한번 시도는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겠지. 밤에 연장도 많이.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또 사람 또 뽑으면은 결국 자기들의 매출이 더 감소되는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서 일단 얘기는 해볼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래서 그럴 예정입니다. 우진 씨는 뭐 다른 의견 없어요? 어떻게 설득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밑에 하고 호텔 운영하고 지금 안 맞아. 시간이라든지 임대료를 차치하고서도 네네. 서로 따로 놀아. 원래 호텔에 투숙객이 밤에 커피숍 가서 커피도 먹고 싶은데 얘는 그냥 6시인가? 7시면 닫아버려. 제가 전에 그 블로그에서 후기 같은 걸 봤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열었다, 너무 빨리 닫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럴 적에 뭐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근데 사실 협의의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강제로 임대차 계약서에 넣어서 갱신을 하자 이렇게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혹시 지금 임대차 계약이 전전세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전대는 저희가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아, 전대는 네, 승인을 해줬고 그게 21년도 6월에 승인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아. 그게 저희 자료 다 남아 있어서 그걸로는 어떤 빌미를 잡을 수는 그 전대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전대도 사실 임대랑 똑같은, 그러니까 전차인도 임차인이랑 똑같은 적용을 왜냐면 했습니다. 자기는 힘들고 수익이 안 나니까 빨리 열었다가 수익 잘 나는 시간만 문 닫겠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호텔하고 운영하고 또 안 맞으니까 시간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 전대 받은 사람도 그 오미선 대표 가족 관계. 네,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체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밤에 연장 근무를 하면 인건비가 더 나와서 진짜 수익이 안 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제3자다 보니까 그걸 알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 그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정말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매출이 줄어드는지 뭐 아닌지 이런 거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해줄 그렇지. 현장에 가서 재봐야 돼. 몇 명 오는지. 그거는 이렇게 카운팅을 해봐야 돼. 제가 실제로 2월 말 정도에 가보긴 했었습니다. 아. 그 도덕카페 갔어서 하나를 살 때는, 그러니까 커피 살 때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빵을 살 때는 뭐 카드로 제가 이렇게 좀 교차로 이렇게 이제 결제를 했었는데 현금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아, 본인이 현금 네. 결제를 누락시켰다. 이게 네. 매출에서 카드만 반영이 되어 있었고 카드만 반영되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제 네. 탐문한테서 했구나. 그래서 저 한번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잠복근무 했구나. 해보니 얼굴을 몰랐나? 네, 얼굴을 저는 모르고 이제 정대리는 아, 한번 정대리가 가서 저는 아니니까. 모르니까 탐문적으로 해. 우리 탐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진짜 드는 게 네. 호텔 체크아웃 시간부터 그 체크인하는 시간도 조금의 텀이 있잖아요. 네. 그때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은 좀덜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침 일찍 땡기고 조금 연장근무를 하면 그 시간에 좀 쉬는 건 어떤지. 그리고 또 괜찮은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 호텔에서 지금 불만이 있으니까, 호텔 운영은 MD 호텔이고 불만이 있으니까, 조건을 뭐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고, MD 호텔에다가 전전세를 주면 어떻게, 그 이득을 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하면 어떨까? 아 그러면은 MD 호텔이 운영에 개입을 하는 식으로. MD 호텔이, 거기는 자기가 원 계약자고, MD 호텔에 전전세를 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임대료하고 월세는 뭐 조금만 5% 수준이 올리고. 근데 이게 만약 그게 지금 2층에 팍고당이 안 들어오면은 뭐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미 아마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팍고당도 그 카페 형식으로 되는 걸로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예, 이게 이런 중복되거든, 식으로 둘이.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에 뭐 동종업종이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없기는 해서 가능은 한데 그래서 아마 해주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만약에 뭐 본인이 인건비, 고정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호텔에는 정상 인원이 계속 돌잖아요. 24시간. 그 순환시켜서 여기다가 뭐 하든지 아니면 팍고당 인력이 뭐 같이 커버를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뭐 월세, 월 임대료, 보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게 한다든지 둘이 전전세를 뭐 그런 게 가능할지는 수익성이 이제 그 호텔에서 했을 적에 난다고 전제하면 자기들도 생각을 해볼 거고. 근데 이 생각에는
그 호텔하고 그 여자분하고 우리하고 셋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 한번 네, 그러면 한번 저는 그런 걸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오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셋이서 만나서 이건 서류로 왔다 갔다 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옵션 형태로 해서 네. 협의하면은 MD 호텔도 뭐 어차피 거기는 24시간 사람들 운영하니까 밑에까지 같이 커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위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아예 밑에 커피를 닫으면 위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지 한번 좀 검토해봐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만나갖고 MD 호텔하고 사실은 그 둘이 잘 맞아야 영업에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제일 깔끔한 방법은 확보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예정 잠재 임차인 있으면 잠재 임차인한테 협의를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되는 매출액을 산정을 하고 저희가 임대료 그 임대료하고 지금 이제 주거비 차액만큼 뭐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도 금액으로 그냥 지불하고 연도 금액은 저희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으니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불하고 내보내는 게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낫겠지. 저희도 그걸 훨씬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된다면 조금 지불하고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그 시설 좀 공사한 게 있으니까 그 보상해주고 내보내는 방향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용도 금액에 대해서 그 오미선 씨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얘기 나온 적은 없어서 나갈 거냐는 의향 그런 건 아직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타협점이 저희가 새로 신규 임차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다면 그거는 주고 내보내는 그건 굉장히 경제적인 선택만으로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뭐 우리가 임대차 계약 맺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타진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소송하고 뭐 내보내는 네. 거는 변호사만 네, 돈 네, 벌게 해주는 네,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일을 잘하는 건 아니고 소송하지 않고 소송은 이제 네. 체육이 아니라 이제 협박용이고 실제적으로 협의해서 끝내야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탁구당이 저희 이제 파트너라고 본다면 네. 탁구당이 거자리를 임차했을 때 나오는 추정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로 만약에 이제 기대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층보다는 1층 나은 1층이 더 낫지. 네. 1층에 파고단 네. 같은 게 네. 있어야지. 네. 오며 가면서 외부 손님도 오고 2층까지 누가 올라가? 호텔 손님 아니면 안 올라가.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한 1억, 2억 줄 수 있는데 갑자기 뭐 10억 이상 얘기하면 이제 아예 딜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먼저 모든 협상에서 돈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협상에서 돈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일단은 이제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 나 같은 입장이라는 걸 이해시킬 때까지는 말로 해. 당신이 벌어야 나도 버는 거고. 그럼 나는 당신을 잘 벌게 해주기 위해서 생이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상대가 아 그래 그런 마음의 문을 열었을 적에 그 자기 또 뭐 그러면 이제 저녁에 가서 뭐 밥이든 술 사실은 그 구체적인 얘기는 밥을 먹으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야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밥 정도 먹었을 적에 어떠냐 상대 의견을 잘 들어야 돼. 전부 다 들어야 돼. 애로사항 뭐 그래서 본인의 가족 애로사항까지 나올 때가 되면 그때는 진짜 얘기할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 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하다가 그럼 나는 뭐 돈이 뭐 한 3억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뭐 그럼 내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즉답은 주지 말고 검토를 해볼게요. 해가지고 가서 하고 뭐 이제 우리가 주는 금액이 그럼 3억을 못 주고 한 뭐 1억이나 2억 줄 수 있다. 그럼 1억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그 일을 해결할 적에 다른 투자자라든가 다른 대출자라든가 이렇게 알아봐 준다든지 그래서 3억을 맞춰줘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서류만 자꾸 날리면 이게 안 돼. 감정 교류가 안 되니까 서류를 뭐 한번 보내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서류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고 그냥 제가 봐서는 우리 개발 사업을 하나 진행하면은 보통 한그 설계사도 있지, 토지주 있지, 뭐 시공사, 금융사, 뭐 분양업자 이렇게 해서 5군데를 만나더라도 적어도 한 군데에 한 5번은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25번 만나야지 일이 되거든. 미니멈.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우리 오줌이든 어쨌든 그 여자분을 대상으로 그 여자분의 마음을 여는 미션을 가지고 네. 여성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원주민들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네, 그래서 한번 그걸 연구해 보시고 네. 울산 거 한번 열어보세요. 울산 프로젝트인데 여기 지금 울산 시장이 옛날엔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안 좋아졌다가 요새 다시 잘 뜨고 있어. 근데 이제 울산 위치를 보면 울산 시청 옆이라 굉장히 위치는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또 울산에 보면은 뭐 공단도 있고 그런데 넘겨볼까요? 그래서 여기 자리인데 굉장히 땅이 좀 넓어요. 한 5,000평 가까이 되니까 넓은 주상복합 자리인데 이게 전부 빌라촌이잖아요. 봐봐요. 전부 다 빌라잖아. 응? 옆에 학교도 쭉 꽤 있죠. 600m 안에 공원도 있고 입지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 그런데 빌라를 이제 부수고 주상복합을 올리려는 프로젝트지. 넘겨볼까요? 이제 건축계인데 여기가 이제 그 주상복합으로 했을 적에 여기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현장 애로사항이 땅을 갖다가 80%는 다 협의나 계약을 했어요. 나머지 20% 원래 지방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갖고 20%가 협의가 안 된 현장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허가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허가를 못 넣어. 20%는 도저히 답이 안 돼. 그러면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분양 상품인데 임대로 하게 되면 20%가 없어도 허가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매도 수용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임대사업을 하면. 지방마다 달라요 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양을 안 하고 땅 주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임대사업으로 가겠다 한 거예요. 임대아파트. 넘겨볼까요? 뭐 이런 식이고 또 넘겨보죠. 뭐 이런 식이고 계속 평형이 잠깐 올려봐요. 다시. 이게 이제 침실, 거실, 침실, 이게 포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저기 뭐지 남자친구나 생기면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거 맞아요. 돈 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3개로 많이 만들었는데 3베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이 다 보이니까 포베이가 이제 설계 그거 주로 그런 내용이지.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3베이로 만들었죠. 넘어가. 인허가 1.5. 이게 한 50층이 넘어가고 지하 4층으로 파는 거라 저기 뭐죠? 그 허가 기간이 거의 1년 걸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내진이라든가 뭐 그래서 보통 20층 이하는 굉장히 좀 빨리 허가 나고 빨리 되는데 20층, 35층 이상 올라가면 이제 고층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30층마다 중간에 피난층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진이 뭐니 해서 평가 받을 게 더 늘어나. 한 2배가 늘어나니까 기간도 더블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죠. 보면은 이제 넘기지 말고 허브에서 PF를 하는 시점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행할 적에 허가가 가장 중심 라인이래요. 허가가. 그 허가는 이제 저기 쭉 해서 거의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는데 허가가 이제 거의 될 쯤 해가지고 이제 금융사도 협의를 하는 거고 시공사도 협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토지 작업만 돼 있지 80%. 그래서 허가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위에 금융하고 밑에 시공을 협의를 해서 가는 거고
또 이제 임대다 보니까 이제 허브에 보면 기업형 임대 리츠라고 있어요. 공모 사업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허가 진행 중에 공모에 접수를 해서 허브에서 기금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절차의 중심은 인허가 절차에 따라 다르다. 토지 작업하고이다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일정 보면 돼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앞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내일 저기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일단 뭐 내일 아침에 주총장으로 오시겠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걸 많이 봐야 돼요. 울산 여기 대라고 돼 있죠. 지목 대. 이게 뭘까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네. 대지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그런 거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도시지역 있죠. 그 도시지역은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 도시라는 것은 길하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이게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비도시 지역은 임야, 여기 그 임자가 써 있으면 임야거든요. 대가 아니고. 임야는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딱 봤을 때 내가 도시 지역에 살고 싶으면은 저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대나 도시 지역을 보면 되고, 그리고 나는 뭐 상가가 많은데 주상복 가서 일반 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원 생활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기 임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가축 세가 있죠. 그래서 이거 지목하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 도시지역 일반 상업,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이 돼요. 각 지자체별로 국가에 정해진 거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국토 이용에 관해서 건폐율이 뭔지는 알아요? 네. 모르는 사람? 다 알죠? 용적률은 알아요? 알았어요. 여기 우리 공유 폴더 한번 들어가 볼래요? 이게 공유 될걸? 이게 요걸 따로 이제 파일을 갖고 온 거여가지고. 저기 네. 데스크탑 밑에 있잖아요. K8N 여기 들어가면. 폴더 자체. 저기서 스터디 한번 들어가요. 쭉 내려서 건폐율 용적률이 뭐 있을 텐데 없나? 맨 밑에서 내려오는 건폐율 용적률 그거 열어봐요. 엑셀. 엑셀로 해요? 네. 엑셀이 하나니까 쫙 펴봐. 이게 지금 전국에 이제 건폐율이 이게 2021년도 거예요, 전부. 이제 바뀌었을 수 있어. 그럼 보면은 이제 전용 주거 1종, 2종. 1종이 낮은 거고 2종이 높은 거예요. 용적률이 좀 높죠. 100에서 120. 서울시하고 광역시는 위에 있고 밑에는 이제 경기도 이렇게 쭉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따져진다. 건폐율이라는 거는 이제 땅 바닥에서 건축을 안 칠 수 있는 면적이고,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땅 면적에 대비해서 200%라 그러면 1000평이면 건물 면적을 2000평까지 올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건폐율이 이제 뭐 여기 보면 중심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많거든, 보통 우리가 상대하는 게. 그러면은 60% 800이잖아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땅 100평이면은 건물을 60평까지 안 칠 수 있어. 최대. 근데 나는 높게 짓고 싶다 그러면 건물을 60평만 안 치는 게 아니고 10평만 안 치면은 10평만 안 치면 800%니까 이게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 물론 이제 고도 제한이라는 게 또 있지.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새 한 뭐 15%에서 한 20%? 그러니까 뭐 일반 주거 2종
보통 하거든요. 용적률이. 그러면은 건폐율 60인데 100평이면 60평을 건폐를 안 칠 수 있는데 한 20% 이하로 안 친다. 높게 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100평에 200%니까 200평을 올릴 수가 있는데 땅 바닥을 20% 하고 있으면은 200평 되려면 10개 층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땅을 10평만 잡으면 20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200평까지 면적을 차지하니까. 네, 그거 이거 한번 봐요. 시간 될 적에. 여기 쭉 전국이 이렇게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지자체에 조례를 하는데 도시계획과라고 있어. 도시계획. 거기에다가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어. 정확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중고에 있는 그 국토부 그 사이트에 가면 이런 거 공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된다. 여기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다음.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사업적으로 만드는 건데 열심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만드는 건 아니야. 사업할 사람들이 만들어 와야 돼. 우리는 이걸 검증하는 사람, 투자하려고 투자 말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나중에 시행 사업하는 사람 만들어야 돼.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업자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검증하는 걸로 주력하면 된다. 다음. 다음 넘어가. 이렇게 쭉쭉 만든다. 열심히. 그 현장에 가면 잘 봐요. 현장에 가면 사진을 다 찍잖아요. 왜 찍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 적에 코너별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 현장 가면 이 코너에 사진 넣을 거를 찍어서 오는 게 좋다. 넘어가요. 이렇게 교통. 아까 전에는 이제 인구, 보통 이제 사업적 업적에 인구에 대한 거, 교통에 대한 거. 다음.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상관 개발되는 거. 일반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서 인구 유입이 될 거다. 이런 거. 다음. 그런 자료를 넣는 거예요, 시장하게. 교통 환경이 좋다. 이런 거. 주택시장. 그래서. 이건 다 인구. 주택은 인구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몰리려면 또 직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직업이 형성될 수 있는 거에 대해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거냐. 직장이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늘어나는 거야. 직장 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런 상황 넘어갑니다. 비율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 통계 자료에 가면 다 있어요. 통계청 무슨 사이트 가면 다 들어가 있어요. 넘어가죠. 이것도 만들면 이제 주택 물량 아까 인구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집을 상대로 하니까 집은 어떻게 분포되느냐, 다른 데서 막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냐 남냐, 전체 인구수 대비 100%냐 95%냐 집수가 그런 거를 분석한 거죠. 넘어가. 그래서 인구, 주택 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주택 수에 대한 거죠. 다음. 이것도 주택에 대한 물량 부족하다. 주로 이제 이 지역은 공급이 하면 부족하니까 신규 주택이 없다. 옛날 빌라밖에 없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인구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수요가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학군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학군. 집은 가족을 구성하니까 학교가 여기 아까 보면 학교가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랑 가까운 데가 또 프리미엄이 높아져. 입구가. 그런 것도. 학군을 분석하는 거고. 이게 수학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읽어볼까요? 오주임 읽어봐요. 수학식 무슨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스트레스. 네, 저거 4가지 첫자 짜거든요. 다 아는 거지. 근데 강점, 약점은 이 현장에 대한 거. 이 현장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 있다. 아까 얘기했지. 인구, 학교, 이런 거, 직장, 이런 것들. 이건 외부 요인이야. 이 강점, 약점은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은 이제 외부의 교통 도로가 뚫린다. 아니면 위험 요인은 교통 체증, 주로 교통 얘기 많이 나오죠. 외부 요인이 이제 기회 위험 요인이다. 강약점은 내부 요인. 이렇게 다음. 결론은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세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요새 분양 잘 안 받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있어.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전세 없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우리 내가 다니던 직장에 있던 사람 나온 사람이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석사 논문을 이제 미국의 모기지하고 한국의 전세 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모기지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설명할게. 우리나라 전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시장이 아니고 단기 시장, 3년 이하의 단기 대출 시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세가 발달했어. 그리고 전세가 발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는 채권이에요. 임대 계약이니까 원래. 근데 이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돼 있잖아. 전세권 등기를 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하면 이게 물건으로 바뀌어. 그런 성격이 있어. 전세는 그래서 채권이면서 물건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성격인데 그런 성격을 악용해서 이제 전세 대란, 깡통 전세 이런 거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보다 원래 다 후순인데 전세를 갖다가 등기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얘가 은행 대출보다 앞순위로 간다. 그러니까는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도 풀로 또 대출을 더 일으키는 수가 있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풀로 할 적에는 감정이 100이면 은행 대출은 60 해주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은 뭐 100보다 적게 30에서 90만 대출을 해줬거든. 근데 지난 정권에 주택 가격이 100이 아니고 150이 됐다고. 150이면 200까지 된 데도 있잖아. 강남 같은 데 더블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200이 되니까 은행 대출도 늘어날 수 있지만 전세 대출도 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집값이 이제 100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은행 대출 60에다가 전세 대출이 뭐 풀로 해주니까 120, 또 60까지, 120까지 일어났는데 그때는 집값이 150이 됐으니까. 근데가 150이었다가 100으로 떨어지니까 20이 더 된 거 아니야. 세입자가 20을 더 낸 게 뭐 돼버린 거지. 집값 비교해서 내가 돈을 더 낸 거야. 1년 전에는 집값이 높았을 적에는 안전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20만큼을 내가 더 낸 거가 돼버려서 전세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 자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주로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가 그런 게 많아. 빌라는 그 아파트는 KB 시세라 해갖고 시세가 이렇게 막 뻥튀기가 쉽지가 않은데 빌라는 막 감정서 막 써줘갖고 아 여기 원래 뭐 1억짜리인데 막 2억입니다 이렇게 감정 내가지고 1억 8천을 갖다가 대출과 전세를 껴가지고 했다가 집값이 갑자기 1억 2천 이렇게 돼버리니까 몇천이 비어버리는 상황. 그런 게 우리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세 대출, 전세 분양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는 임대로 분양하니까. 다음 넘어가고요. 주변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넘어가고 주변의 공급 사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주변의 공급 사례를 해보니까 여기는 평당 2,100에서 2,300은 적정하고 평균이 2,500이고 2,700은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여기 적정한 거는 2,300에서 2,500이 분양가인데 우리가 전세를 따질 적에는 분양가의 70%를 잡아요. 70%. 그러면 넘어가 보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분양가로 생각했을 때 2,500만 원. 그게 70% 잡으니까는 1억 7,500, 1,750만 원 분양가면 세대당 6억이 되는 거지. 일반 분양을 하면 8억 9천인데 6억 2천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집값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세로 들어가 살자. 수지를 이제 우리는 주변의 시세에 해당되는 가격보다 30% 디스카운트하는 금액으로 평가액이 4,000원, 4,080원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실버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를 오피스텔을 넣었어요. 오피스텔을 넣었어. 그 여러분이 주택하고 상업용이 있잖아요. 예.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상가일까요? 주택은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상가에 원래 속하는 거예요, 건축적으로. 근데 주택처럼 쓰고 앉아있는 거죠. 거주 목적.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중에서도 이건 뭐 법적으로 구분된 건 아닌데
아파텔이라고 해서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 있고 또 사업장 목적의 오피스텔이 있고 우리 여기 오피스텔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오피스텔. 이건 내가 보니까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는 이제 잠잘라도 바닥이 따뜻해야 되니까 바닥 난방이 있느냐 그리고 자고 나서 씻어야 되니까 방마다 이게 샤워 내지는 그 내부 취사 시설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이제 샤워나 이런 게 없고 화장실만 있고 취사 시설이 없고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상업용이 가깝고 바닥 난방이 되고 샤워가 되고 취사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잠자는 용도의 오피스텔에서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연면적이 있잖아요. 지상에 52,000평이거든. 52,000평? 왼쪽에. 지상이 37,600평이잖아요. 지하가 얼마예요? 제가 15,000 정도. 지하가 15,000 정도 되잖아요. 지하 면적이. 이 지하 면적은 사실은 공용 면적이거든. 우리가 이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다 공용 면적이에요. 그런 이제 계단, 엘리베이터는 주거를 위한 공용이고, 지하는 이제 주거 아닌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공용 면적인데, 이 우리나라는 좀 주택 사는 사람한테 페이버를 주려고 지하 주차장을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줘야 되죠. 알죠? 몰라요? 사실상 공짜는 아닌데 그냥 이제 분양할 때 면적 기준이 공급 면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서 이제 공급 면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그 대신에 사업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공급가를 올려버리는 그래서 네, 실질적인 정가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오피스텔이랑 비교했을 때 주택이 전용 면적당 싸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지하 주차장을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계약 면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오피스텔 30평하고 아파트 30평하고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이 뭐가 높을까요? 아파트가 높지. 오피스텔에는 내가 사는 면적에다 주차장까지 끼워서 팔아. 30평이지만 한 주차장 면적이 6, 7평 되거든요. 차 한 대가 6, 7평 차지하니까. 그럼 30평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한 27평 내가 잠자는 쓰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30평보다 30평이야. 주차장은 서비스. 공간을 내주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가 더 그 전용 면적당 가격이 더 싸고 역으로 얘기하면 전용 면적당 가격이 오피스텔은 더 높아.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좋으면은 원래 옛날에 오피스텔 여기 없단 말이에요. 실버주택 대신에. 근데 요새 저기 나이가 많아지니까 내가 이걸 다 오피스텔을 실버로 바꿨다고. 실버주택은 이제 법이 달라. 아파트나 오피스 이런 거는 주택법에서 적용을 하고 실버주택은 노인복지법에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택이지만 시설에 해당돼.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파트 평형으로 좀 크게 뽑았죠. 여기 43평이라는 거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해서 전세가를 7억 6천 받는 거죠. 왜 이걸 하냐면 여기 메디칼 시설이 있잖아요. 2층에. 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시니어 세대가 약 아무튼 여기 시니어 세대가 이제 나오는데 시니어 세대가 327씩 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쓰는 커뮤니티 시설이야. 여기는 이제 시니어들이니까 병원, 또 공동 밥 먹는 데 시니어들한테 밥 줘야 되니까 자기가 밥 안 해. 공동 식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 오락 시설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이제 1,490평 되는 여기는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 판매 상업시설로 꾸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택도 사실은 이것은 실거주택도 사실은 이제 주차장을 갖다가 사실은 실거주택은 주차장 면적이 작아요.
우리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있는 저기 아파트 주택은 주차장을 한 세대당 한 1.2대 이상 두개 해요. 요새 차 한 대만 있는 집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600세대니까 600세대니까 여기 한 1.2대를 두 개를 한다고 주차장 면적 스페이스를. 근데 이 실버 주택은 한 세대당 0.5대 정도.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냐? 오피스텔은 한 세대당 또 한 세대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피스텔 주변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실버, 그 자리에 실버를 주면은 반만 확보하면 되지. 그거는 뭐냐면 지하를 얼마나 깊게 파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야. 여기 오피스텔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하 4층으로 뚫어놨잖아요. 여기 위에. 근데 여기 오피스텔로 하게 되면 지하 한 5층, 6층 내려가야 돼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하가 5층, 6층 내려가면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 사업성에 지장을 주고. 네. 공사비가 지하를 결합하면서 감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제가 실버주택 조사했었을 때는 일반 주택들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가 1.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그건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때문에.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저 매출을 보면은 임대주택을 1억 7,500으로 잡아놨는데 실버주택도 같은 금액으로 잡는 것이 보통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예, 저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원래 더 많이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을 우리가 해주거든요. 쓰라고. 그럼 이걸 우리가 팔아먹지는 못해. 네. 일부만 팔아먹고 임대를 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매출이 421억이 여기에 얹혀져야 되는 게 맞지. 아, 근데 다 얹힐 수는 없지.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나중에 올린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 끌어들이니까 뭐 싸게 하고 예. 적정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걸 부담을 일로 옮겨야 돼요. 운영하다가 5년 하다가 다음 관점에 왜냐면 그때는 좀 활성화되거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한 7,000원, 7,600억 정도 매출 사업으로 사업이다 하는 다음. 그리고 여기 이제 공사비 850만 원.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런 거 지으려면 한 600만 원대면 됐는데 한 30% 이상이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근데 이게 지금 고층이나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가지고. 이게 큰 포션이고 그 다음에 큰 포션 딴다. 1848억. 한 4,200만 원이잖아요. 위에 한참 올라가 볼래요, 다시. 여기 용적률이 928%거든. 거의 10배거든. 그러면 아까 땅 내려봐요. 4,800만 원을 용적률로 계산하면은 1,000으로 나누면 이 땅 하나의 한 평당 가격은 423만 원이에요. 4천만 원에서 10배로, 왜냐면 이게 10배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건물 면적을 가지고 땅값을 분해를 하면 땅값이 4,800억이지만 이게 이 땅의 10배를 올리니까 이 건물 면적으로 따지면 한 단위 평당 이 원가는 423만 원이죠. 거기다가 한 면적당 공사료 850만 원이잖아. 합치면 얼마야? 423만 원 더하기 850 합치면 얼마죠? 얼마야? 계산. 나 계산이 안 돼. 우리가 아까 아파트 1,750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공사비 850만 원에 한 40%? 40%가 나머지 부대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850만 원에 40%하면 400만 원, 140만.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내가 계산기를 넣어야 돼요. 땅값은 건물 연면적 평당 423만 원이잖아요. 계산서. 거기 계산해봐. 네. 우리 편하게 그런 거 좀 해줘야지. 거기 또 850 850 더하기 423만 원
더하기 850의 절반에서 400만 원 더해요. 1670만 원이잖아. 아까 우리 분양가 얼마 나갔죠? 1750. 아, 이러면 이제 한 평당 우리가 얼마 남기냐면 1750에서 1670 빼온 것만큼 남는 거야. 대충 계산했을 때. 잘못 뺐어요. 네. 마이너스. 이러면 이제 상승 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숫자만 보면 알겠지, 제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원가 항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나중에 쭉 보면 되고, 재세 원가 항목도 나중에 설명을 하죠. 그대로 뭐 따라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과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에만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뭐냐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 학교용지 부담금 없나? 뺐나? 없네. 이거 잘못된 거. 다시 한번 다음에 넣을게요. 그거는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게 됩니다. 이거 빠졌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게 있어. 재산세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1번 매매 가격, 2번 감정 가격, 3번 공시 가격. 3번 재산세. 네. 이 토지를 샀잖아. 네? 내가 한게 나오네 여기. 공부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 저기 실제로 국세청 많은데, 네? 실제로 국세청 많은데 우리가 1848억에 매매를 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원래 하는 게 맞아. 매매가 기준. 근데 매매가가 택도 없이 싸게 해줄 수가 있어. 주변 시세에 따라. 그러면 이제 국세청 마음대로 감정가로 할 수도 있고, 공시가로 할 수도 있고, 한상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요. 세금 때문에. 지금 일단 매매 가격으로 했다. 재산세에 비해서. 나중에 이런 거는 하다 보면 항목을 한 번씩 다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AMC 할 적에 피행 수수료, 위치 피행 수수료 23억 이런 거 있고, 이건 임대니까 임대 보증은 한 달 거, 1년 거 들어가 있고, 임대 보증은 1년치 첫 해만 하고 나머지 때는 이제 임대 들어온 사람 돈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이자 금융 비용 같은 거니 624억이 남는다. 임대로 다 했더니 8.1%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얘가 이제 1년 뒤에 허가가 떨어지니까 1년 뒤에는 내가 봐서는 더 오른다고 봐야지. 물론 공사비도 더 오르겠지. 그러면 이 824억이 내가 봐서는 더 올라간다. 수익 임대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 정산하고 끝난다. 다음. 이제 요거가 우리가 잘 봐야 돼.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앞에까지는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T계정이야, T계정. 응?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산은 쭉 아까 전에 임대주택, 실거주택, 메디칼, 근생했더니 8,219억이야. 그리고 이제 그 허브의 장기 차입금, 보증금, 분양 수입, 또 상가 분양 메디칼 수입 했더니 이만큼이 나와요. 7,580억. 그럼 부족하면 에코티가 638억이 부족한 거예요. 638억을 갖다가 시행사는 287억을 넣어야 되고, 요거는 허브에서 넣어주고, 그 총 사업비가 이렇게 조달이 된다. 요거는 전체 매출이고, 전체 매출에 따른 조달 구조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했고, 나중에 임대 수익률이 얼마만 떨어진다고 이제 분양가도 우리 메디칼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근생 메디칼 부분을 85%에 통맹을 시켜요. 메디칼을. 원래는 뭐 해야 되지만 저기 신용 운영업체한테 85% 통맹시키고, 근생은 이제 100% 일반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시행사 너희는 이만큼 투자를 하면 우리는 여기 허브 출자금이나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800억, 600몇십억 남은 걸 나눠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브가 출자를 하는데, 허브도 여기 리즈 만들어 출자를 하고,
그럼 우리가 351억을 보는데 지분이 55%인데 아까 681억이니까 681억을 이제 55% 우리가 이익을 먹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지표에 나왔는 세전이 있잖아요. 일단 수지표 올려볼래요? 이 624억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 아까 322억을 회수하고 남은 이득이야.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여기 묻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300 늘적에 지금 땅값이 뭐 이런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토지비 뭐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데 이 지출 항목에서 이게 다 계산이 되면서 나가는 거거든. 지출된 거거든. 그 지출됐다는 것은 얘가 지출되면서 원금은 우리한테 다 회수가 된 거야. 사업 정산 시점에. 그리고 이건 이득금. 그러니까 624억을 한 칸 올라가 볼래? 한 칸 내려. 더 내려. 624억은 이제 우리 투자금, 이건 다 회수하고 투자금을 이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638억이니까 전체 에퀴티의 한 절반만큼,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100%. 이득이 생긴 사람이 원금 회수하고. 허그가 지금 대부로 들어간 거죠? 투자야, 투자. 에쿼티 투자. 근데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이제 별도의 SPC 만들어. 리츠를 SPC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리츠를 만들어. 위탁관리 리츠의 주주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좀 이해해서 하면 되고,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이제 다 끝난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오늘 얘기한 거 날려주시고, 오늘 이 녹화된 것은 내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스타리츠 그거가 돼 유튜브 있어요. 녹화돼 있어.